밀라노 중심부 브레라 지구의 19세기. 건물 3층에 자리한 벨리니 가문의 저택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품이었다. 베네치아 유리로 만든 샹들리에가 걸린 거실에서는 매주 일요일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고, 아버지 지오반니는 변함없이 키안티 와인을 따르며 우리는 벨리네타라고 말하곤 했다. 그 한마디에는 4대째 이어온 법률 사무소의 명성과 밀라노 상류층에서의 확고한 지위가 담겨 있었다. 큰 아들 루카는 32세의 나이에 이미 아버지의 법률 사무소에서 핵심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었다. 보콘이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그는 기업 인수합병 전문 변호사로 명성을 쌓았고, 밀라노의 젊은 엘리트들 사이에서는 차세대 리더로 불렸다. 어머니 루치아는 밀라노 패션 위크에서 홍보 일을 하며 사교계의 중심에서 활동했다. 그녀의 인스타그램에는 항상 우아한 일상이 완벽하게 연출되어 있었다. 그리고 막내딸 마르타. 29세의 그녀는 산 라파엘레 병원의 응급의학과 전문의였다. 의대를 졸업하고 전공의 과정을 거쳐 전문의가 된 지 2년째, 그녀는 가족들에게 자랑스러운 존재였다. 우리 딸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라고 어머니는 친구들에게 자랑하곤 했다. 하지만 그 완벽해 보이는 일상에 균열이 생긴 것은 2024년 3월의 어느 화요일이었다. 나는 한국으로 떠날 거야. 일요일 가족 식사 자리에서 마르타가 던진 이 한마디는 테이블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아버지의 손에서 와인잔이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정적을 깼다. 뭐라고 했니? 어머니 루치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한국.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일하기로 했어. 마르타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 순간을 위해 몇 달을 고민했고 밤잠을 설쳐가며 준비한 말이었다. 미쳤니? 한국이 어디인지나 알고 하는 소리야? 루카가 벌떡 일어났다. 내가 왜 그런 곳에 가야 해? 여기서 뭐가 부족한데? 모든 게 부족해. 마르타의 답변은 단호했다. 여기서는 나 자신이 될 수 없어. 아버지 지오반니는 깊은 한숨을 쉬며 안경을 벗었다. 마르타, 너는 벨린이야. 우리 가문은 4대째 밀라노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왔다. 내가 갑자기 지구 반대편으로 떠나겠다는 게 말이 되니? 아버지,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벨린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마르타라는 사람으로. 그날 밤 벨리니카의 저택은 그 어느 때보다 조용했다. 각자의 방에서 가족들은 마르타의 선언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 생각했다. 3개월 전 2024년 1월의 추운 겨울날이었다. 마르타는 응급실에서 7세 소녀 지오바나를 만났다. 높은 열과 호흡 곤란으로 실려온 아이는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마르타는 최선을 다했다. 72시간 동안 병원에서 살다시피 하며 아이를 돌봤다. 하지만 지오바나는 끝내 세상을 떠났다. 선생님이 더 잘했으면. 아이의 어머니가 흐느끼며 한 마리 마르타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물론 마르타는 최선을 다했다. 동료 의사들도 상급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마르타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마르타는 변했다. 출근하는 것이 두려웠고 응급실 문을 열 때마다 심장이 요동쳤다. 환자를 볼 때마다 지오바나의 얼굴이 떠올랐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낮에는 집중력을 잃었다. 번아웃이에요. 정신과 의사는 진단했다. 휴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휴식으로는 해결되지 않았다. 밀라노의 모든 것이 마르타에게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다. 가족들의 기대, 사회적 지위,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 그 모든 것이 그녀를 숨막히게 했다. 나는 의사로서 실패했어. 마르타는 거울 속 자신에게 중얼거렸다. 나는 누구지? 응급실에서 또 다른 어린 환자를 보던 어느 날 마르타는 깨달았다.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환자의 죽음이 아니라 자신의 무력감이었다. 그리고 그 무력감은 단순히 의학적 한계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다.
밀라노라는 도시, 벨린이라는 가문, 그 모든 것에 얽매여 진짜 자신을 찾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이었다. 나는 여기서 벗어나야 해. 그녀는 결심했다. 마르타가 처음 한국행을 결심한 것은 의과대학 동창 프란체스카의 권유 때문이었다. 프란체스카는 국제구호단체에서 일하며 아시아 여러 나라를 다녀본 경험이 있었다. 마르타, 너는 새로운 환경이 필요해. 한국은 어때? 의료 시스템도 선진적이고 문화도 완전히 달라. 한 달 정도 여행 삼아 가보는 거야. 2024년 2월 마르타는 홀로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다. 13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인천공항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다. 깔끔하고 현대적이며 무엇보다 효율적이었다. 입국 절차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돌아갔다. 서울에 도착한 첫 주, 마르타는 관광객처럼 시간을 보냈다. 경복궁을 걸으며 한국의 역사를 느꼈고 명동에서 쇼핑을 즐겼다. 하지만 정작 그녀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뜻밖의 순간이었다. 여행 둘째 주 화요일 밤, 마르타는 심한 복통으로 잠에서 깼다. 통증이 너무 심해 견딜 수 없었던 그녀는 택시를 타고 가장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향했다. 아산병원이었다. PAIN, 스터먹. 마르타는 서투른 영어로 증상을 설명했다. 이탈리아어를 할 줄 아는 의료진은 없었지만 간호사는 즉시 영어가 가능한 통역사를 불렀다.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다. 진료는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의사는 세심하게 그녀의 상태를 확인했다. CT 촬영 결과 다행히 충수염은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스트레스성 위장 장애였다. 많이 힘드셨나 봐요. 젊은 응급의학과 의사가 통역사를 통해 말했다.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지만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해요. 한국에 여행 오신 건가요? 마르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이상했다. 이 의사의 눈빛에서 지오바나의 어머니가 보였던 그런 원망이나 불신을 찾을 수 없었다. 대신 순수한 걱정과 치료에 대한 열정이 보였다. 의사세요? 의사가 물었다. 마르타의 의료진을 대하는 태도에서 직감한 것 같았다. 네, 이탈리아에서 응급의학과 의사로 일해요. 그 순간부터 대화는 완전히 달라졌다. 의사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주었고 마르타는 이탈리아의 의료 환경과 비교해가며 이야기했다. 놀랍게도 한국의 의료진들은 환자 중심의 치료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었다. 환자분이 원하시면 저희 병원 응급실을 구경해 보세요. 동료들도 소개해 드릴게요. 다음 날 마르타는 아산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본 것은 충격이었다. 의료진들의 팀워크, 환자를 대하는 따뜻함, 그리고 무엇보다 시스템의 효율성. 이탈리아에서 경험했던 관료주의적 비효율성과는 완전히 달랐다. 여기서는 의사가 의사 본연의 일에 집중할 수 있어요. 응급실 과장이 설명했다. 행정적인 부분은 시스템이 처리하고 우리는 환자 치료에만 전념하면 돼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마르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꿈속에서 지오바나가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원망하는 표정이 아니라 미소를 지으며 선생님, 괜찮아요? 라고 말했다. 서울에서의 세 번째 주, 마르타는 이 도시의 특별함을 조금씩 발견해가고 있었다. 처음에는 낯설기만 했던 한글 간판들과 빠른 도시의 리듬이 이제는 친숙하게 느껴졌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안전함이었다. 밀라노에서는 밤늦게 혼자 돌아다니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다. 특히 여성에게는 더욱 그랬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새벽 2시에도 명동이나 홍대 거리를 혼자 걸을 수 있었다. 편의점은 24시간 열려 있었고 지하철도 자정까지 운행했다. 여기서는 도시가 나를 보호해주는 느낌이야. 마르타는 프란체스카에게 보낸 문자에 썼다. 한국어를 전혀 몰랐지만 사람들은 친절했다. 길을 물으면 직접 데려다 주려 하고
식당에서는 메뉴를 설명해 주려 애썼다. 언어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가능했다. 그것은 진심이 통하기 때문이었다. 마르타는 서울의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각각의 매력을 발견했다. 강남의 현대적인 세련됨, 홍대의 젊은 에너지, 인사동의 전통적 아름다움, 그리고 한강변을 따라 산책하며 마르타는 처음으로 내면의 평화를 느꼈다. 여기서는 내가 벨리니가 아니라 그냥 마르타야. 한강변 벤치에 앉아 일기에 적었다. 아무도 나에게 기대하지 않고 나도 누구에게도 증명할 필요가 없어. 서울에서 만난 사람들은 마르타의 직업이나 가문에 대해 묻지 않았다. 대신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관심을 보였다. 이탈리아에서는 항상 벨리니 가문이 딸, 산 라파엘레 병원의 의사라는 타이틀이 먼저 따라다녔지만 여기서는 그냥 마르타였다. 한국 음식도 놀라웠다. 김치찌개의 칼칼한 맛, 비빔밥의 조화로운 영양, 삼겹살의 고소함. 음식을 통해서도 한국 문화의 특별함을 느낄 수 있었다. 함께 나누어 먹는 문화,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식탁에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 도시는 빨라. 하지만 사람들은 따뜻해. 마르타의 관찰이었다. 지하철에서 임산부나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 길에서 넘어진 사람을 도와주는 장면들. 이런 작은 친절들이 모여 도시 전체의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마르타는 서울에서 한 달을 보내며 자신이 변해가는 것을 느꼈다. 더 이상 지오바나의 일로 자책하지 않았고 밤에도 깊게 잠들 수 있었다. 무엇보다 다시 의사로 일하고 싶다는 열정이 생겼다. 여기서 일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밀라노로 돌아온 마르타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한 달 전 떠날 때의 지친 표정 대신 눈에는 생기가 돌았고 목소리에는 확신이 배어 있었다. 공항에 마중 나온 가족들은 마르타의 변화를 즉시 알아챘다. 딸, 얼굴이 많이 좋아졌네. 어머니 루치아가 말했다. 한국이 그렇게 좋았어? 루카가 물었다. 응, 정말 좋았어. 마르타의 답변은 간단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하지만 가족들은 마르타가 단순히 좋은 여행을 다녀온 것 정도로만 생각했다. 설마 정말로 한국으로 이주할 생각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마르타는 돌아온 첫 주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고 한국의 의료 면허 취득 과정을 알아봤다. 서울에서 만난 의사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구체적인 취업 정보를 수집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한국 여러 병원에서 외국인 의사 채용에 적극적이라는 점이었다. 특히 응급의학과의 경우 국제적 경험을 가진 의사를 선호했다. 마르타의 이탈리아 의료진 경험과 유럽 응급의학 지식은 큰 장점이었다. 2달 후 마르타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으로부터 정식 채용 제안을 받았다. 조건도 나쁘지 않았다. 이탈리아에서 받던 연봉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한국어 교육과 정착 지원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제 정말로 결정할 때가 왔어. 마르타는 중얼거렸다. 그날 저녁 다시 한번 가족 식사 자리에서 마르타는 자신의 결정을 발표했다. 나는 정말로 한국으로 갈 거야. 서울의 병원에서 정식 채용 제안을 받았어. 이번에는 와인잔이 깨지지 않았다. 대신 깊은 정적이 흘렀다. 마르타, 농담이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니야, 엄마. 나는 진심이야. 아버지 지오바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딸아, 한 달 여행 다녀온 것과 실제로 그곳에서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야.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알아, 아빠. 하지만 나는 거기서 나 자신을 찾았어. 여기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루카가 벌떡 일어났다. 마르타, 너는 여기서 훌륭한 의사야. 산 라파엘레 병원은 유럽 최고의 병원 중 하나고 너는 거기서 인정받고 있어. 왜 그 모든 걸 포기하고 낯선 곳으로 가려는 거야? 인정받고 있다고? 정말 그렇게 생각해?
마르타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섞였다. 나는 여기서 벨린이라는 이름 때문에 인정받는 거야. 내 실력 때문이 아니라. 그건 아니야. 루카가 말하려 했지만 마르타가 막았다. 아니야, 오빠. 맞아. 나는 항상 벨리니의 딸, 벨리니의 여동생이었어. 한 번도 그냥 마르타, 벨리니로 평가받은 적이 없어.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어. 거기서는 내가 어떤 가문 출신인지 아무도 몰라. 오직 내 실력으로만 평가받아. 어머니 루치아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딸아, 엄마는 너 없이 어떻게 살아? 마르타도 눈물이 났다. 하지만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엄마, 나는 죽는 게 아니야. 비행기로 12시간이면 올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거야. 휴가 때마다 올 거고 엄마 아빠도 한국에 놀러 오실 수 있어. 언제? 네 아버지가 물었다. 3개월 후. 6월에 출국할 거야. 그날 밤 벨리니카의 저택은 슬픔에 잠겼다. 하지만 마르타의 방에서만은 희망의 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정말 미쳤구나. 루카는 마르타의 방 문을 거칠게 열며 들어왔다. 내가 진짜로 이 가족을, 우리 가문을 등지고 떠날 생각이야? 마르타는 침대에 앉아 한국어 교재를 보고 있었다. 오빠의 화난 목소리에도 놀라지 않고 천천히 책을 덮었다. 나는 가족을 등지는 게 아니야, 오빠. 나는 내 삶을 선택하는 거야. 내 삶? 루카는 비웃었다. 너는 벨린이야. 우리는 4대째 이 도시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왔어. 할아버지가, 증조할아버지가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너는 그냥 버리고 떠나겠다는 거야? 그래서 뭘 어쩌라는 거야? 마르타도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평생 벨린이라는 이름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야?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가문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야? 루카는 잠시 말이 막혔다. 동생의 눈빛에서 본 결의는 예상보다 강했다. 마르타, 너는 여기서 행복했잖아. 의사로서도 성공했고 사람들의 존경도 받고. 행복하지 않았어. 마르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나는 한 번도 진짜 행복했던 적이 없어. 항상 무언가에 쫓기는 기분이었어.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 벨린이 가문의 누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부담감. 그런 건 어디에서나 있는 거야. 한국에 가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 달라질 거야. 거기서는 내가 마르타이니까. 벨리니의 딸이 아니라. 루카는 창가로 걸어가 바깥을 내다봤다. 밀라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다. 두오모 성당의 첨탑이 달빛에 빛나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겠다는 거야? 나는 이것들을 버리는 게 아니야.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거야. 루카는 돌아서서 동생을 바라봤다. 마르타의 표정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처음으로 동생이 정말 진심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너는 정말 변했구나. 응, 나는 변했어. 더 나은 방향으로. 한국에서 뭘 했길래 이렇게 확신하는 거야? 마르타는 잠시 생각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서울에서 느꼈던 자유로움을, 진짜 자신이 될 수 있었던 그 느낌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오빠, 나는 거기서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었어. 여기서는 항상 숨이 막혔거든. 모든 사람이 나를 지켜보고 있고 모든 행동이 가문의 명예와 연결되어 있고.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냥 나였어. 실수해도 되고 완벽하지 않아도 되고. 루카는 의자에 앉았다. 동생의 말을 들으니 자신도 때로는 그런 압박감을 느낀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가족은 어떻게? 엄마는 매일 울고 계시고 아빠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실 거야. 그리고 나는 가족을 포기하는 게 아니야.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더 가까워질 수 있어. 정말로 마음 바뀔 생각은 없는 거야? 마르타는 오빠의 손을 잡았다. 오빠, 나를 믿어줘. 이건 내가 내린 최고의 결정이야. 루카는 한참 동안 말없이 동생을 바라봤다. 그리고 나서 깊은 한숨을 쉬었다.
알겠어. 내가 그렇게 확신한다면. 하지만 나는 동의할 수 없어. 이건 너무 무모한 결정이야. 다음 날 아침, 벨리니카의 식탁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분위기에 쌓여 있었다. 지오반니는 평소처럼 코리에레 델라 세라 신문을 펼쳐놓고 있었지만 한 줄도 읽지 못하고 있었다. 루치아는 에스프레소를 만들면서도 계속 한숨을 쉬었다. 마르타가 식탁에 앉아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아빠. 마르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저와 이야기하시죠. 지오반니는 신문을 접고 딸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혼란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마르타, 너는 이탈리아인이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진지했다. 내 혈관에는 이탈리아의 피가 흐르고 내 영혼은 이 땅의 영혼이야. 왜 그걸 버리고 낯선 땅으로 가려는 거니? 아버지, 저는 제 정체성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 제 정체성을 찾아가는 거예요. 진짜 정체성? 지오반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너는 벨린이야. 우리 가문은 밀라노의 역사와 함께 왔어. 내 증조 할아버지는 이 도시의 재건에 참여했고 할아버지는 전쟁 중에도 시민들을 도왔어. 아버지인 나는 이 도시의 법과 질서를 지키고 있고 그런 내가 왜? 그래서요. 마르타가 소리쳤다. 바로 그거예요. 저는 항상 누군가의 딸이거나 손녀였어요. 한 번도 그냥 마르타로 불린 적이 없었어요. 벨리니의 막내딸, 지오반니의 딸, 훌륭한 가문의 자녀. 저는 지쳤어요, 아빠. 루치아가 끼어들었다. 딸아, 우리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니?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엄마가 사랑하시는 건 벨리니카의 딸 마르타예요. 의사 마르타예요. 그냥 마르타가 아니라요. 루치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게 뭔 차이가 있다는 거니?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마르타의 목소리는 애절했다. 한국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어요. 제가 뭘 원하는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여기서는 항상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살아야 했어요. 지오반니가 주먹으로 식탁을 쳤다. 그럼 우리가 너를 억압했다는 말이니? 우리가 널 잘못 키웠다는 거야? 아니에요, 아빠. 아빠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하지만 가끔 사랑도 무거울 수 있어요. 기대도 부담스러울 수 있고요. 내가 이 가족의 수치를 만들고 있어. 루치아가 갑자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친구들이 뭐라고 할지 알아? 벨리니카의 딸이 한국으로 도망갔다고 할 거야. 마르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도망이라고요? 그럼 뭐야? 내가 여기서 뭔가 힘든 일이 있어서 도피하는 게 아니라면? 저는 도피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 인생을 살러 가는 거예요. 한국에서, 동양에서, 루치아의 목소리에는 편견이 섞여 있었다. 그들과 우리는 달라, 마르타. 문화도 사고방식도 완전히 다르다고. 엄마, 직접 가보지도 않으시고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거기서 사람들의 따뜻함을 경험했어요. 그들의 배려심과 존중하는 마음을 오히려 여기서보다 더 인간적인 대우를 받았어요. 지오반니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마르타, 마지막으로 묻겠다. 정말로 이 결정을 번복할 생각이 없는 거니? 마르타는 잠시 망설였다. 부모님의 상처받은 표정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한국에서 느꼈던 자유로움과 진정한 행복을 생각하면 결심이 더욱 단단해졌다. 네, 아빠. 저는 갈 거예요. 그날 저녁 루치아는 친구들과의 만남을 모두 취소했다. 벨리니카의 완벽한 일상에 균열이 생겼다는 것을 아직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다. 6월이 되었다. 마르타의 출국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예상치 못한 기회가 루카에게 찾아왔다. 그가 담당하고 있던 아시아 진출 프로젝트 때문에 서울로 출장을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긴 것이다. 이것도 하나의 기회야. 루카는 생각했다. 직접 가서
마르타가 왜 그렇게 한국의 매력을 느끼는지 확인해보자. 그리고 동생을 설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김포공항에 도착한 루카는 이미 서울에 정착한 마르타와 만났다. 마르타는 지난 한 달 동안 미리 서울에 와서 병원 업무를 시작하고 있었다. 오빠, 마르타가 활짝 웃으며 달려왔다. 루카는 깜짝 놀랐다. 동생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밀라노에서 보던 피곤하고 우울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생기 넘치는 모습이었다. 마르타, 너 정말 좋아 보인다. 그럼 좋을 수밖에 없지.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거든. 루카는 마르타가 사는 아파트에 짐을 두고 동생의 안내로 서울 시내를 돌아보기 시작했다. 첫 인상은 놀라움이었다. 그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이렇게 현대적일 줄 몰랐어. 루카는 강남의 고층 빌딩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럼 뭘 상상했는데? 마르타가 웃으며 물었다. 글쎄, 좀 더 낙후된 도시? 아니면 전통적인 아시아 도시? 편견이었네, 오빠. 루카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서울은 밀라노 못지않게 세련되고 현대적인 도시였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진보적이었다. 지하철 시스템의 효율성, 디지털 기술의 활용도, 도시 인프라의 체계성 모든 것이 인상적이었다. 여기가 내가 일하는 병원이야. 마르타가 대학병원 앞에서 말했다. 병원 내부를 둘러본 루카는 또 한 번 놀랐다. 최첨단 의료 장비, 깔끔한 시설, 그리고 무엇보다 의료진들의 프로페셔널한 모습. 이탈리아의 병원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았다. 마르타 씨는 정말 훌륭한 의사세요. 응급의학과 과장이 루카에게 말했다. 이탈리아에서의 경험과 유럽식 의료 접근법이 우리 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루카는 동생이 일하는 모습을 잠시 지켜봤다. 마르타는 한국어로 환자들과 소통하고 있었다. 아직 서툴렀지만 진심이 전해졌다. 환자들도 그녀를 신뢰하는 것 같았다. 언어는 어떻게? 병원에서 지원해주는 한국어 수업을 듣고 있어. 그리고 동료들이 많이 도와줘. 의학 용어는 영어로 소통할 수 있고. 저녁에 마르타는 루카를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 데려갔다. 밤에 조명을 받은 DDP의 모습은 환상적이었다. 와! 루카는 감탄사를 내뱉었다. 어때? 멋있지? 정말 놀라워. 이런 건축물이 있다는 걸 몰랐어. 그들은 한강변을 따라 걸었다. 야경이 아름다웠고 사람들이 여유롭게 산책하거나 치킨과 맥주를 즐기고 있었다. 여기서는 밤에도 안전해? 루카가 물었다. 완전히. 새벽 3시에 혼자 돌아다녀도 전혀 무섭지 않아. 루카는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다. 마르타가 왜 이곳의 매력을 느꼈는지를. 하지만 아직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도 가족과 떨어져 사는 게 외롭지 않아? 외롭긴 해. 하지만 자유로워. 그리고 여기서 만난 사람들이 진짜 친구가 되어주고 있어. 루카의 서울 출장 3일째, 그는 자신의 비즈니스 미팅을 위해 강남의 한 호텔에서 한국 기업가들과 만났다.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법률 자문 계약에 관한 논의였다. 놀라운 것은 한국 기업인들의 전문성과 글로벌 마인드셋이었다. 그들은 유럽 시장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었고 국제 비즈니스에 대한 안목도 상당했다. 무엇보다 이를 추진하는 속도와 효율성이 인상적이었다. 이탈리아에서는 이런 계약 하나 성사시키는데 몇 달이 걸리는데? 루카는 속으로 생각했다. 회의가 끝난 후 한국 측 대표가 루카에게 말했다. 벨리니 변호사님, 만약 아시아 업무를 전담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서울에 지사를 차리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한국은 아시아 비즈니스의 허브로 급성장하고 있어요. 서울의 지사요? 네. 한국 정부도 외국 기업의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있고 특히 법률 서비스 분야는 수요가 많아요. 게다가 벨리니 변호사님의 여동생분이 이미 여기 계시다고 들었는데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루카는 그 말에 깊은 생각에 빠졌다. 정말 한국에서 비즈니스 기회가 있을까? 그리고 마르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 그날 저녁 마르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루카는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 마르타, 너는 정말 여기서 행복하니? 응, 정말로. 무엇이 그렇게 다른 거야? 구체적으로 말해봐. 마르타는 잠시 생각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건 자유로움이야. 여기서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없어. 그냥 마르타로 받아들여져. 이탈리아에서도 그럴 수 있었잖아. 아니야, 오빠. 거기서는 항상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해야 했어. 벨리니 가문의 명예에 걸맞게 행동해야 했고, 완벽한 딸이 되어야 했고.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어. 루카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그 자신도 비슷한 압박감을 느낀 적이 있었다. 그래도 문화적 차이는 어떻게 극복해? 차이가 있긴 하지. 하지만 그게 나쁜 건 아니야. 오히려 새로운 시각을 배울 수 있어. 한국 사람들의 공동체 의식,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효율성을 추구하면서도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문화. 배울 점이 정말 많아. 언어는 어려워. 하지만 병원 동료들이 정말 많이 도와줘. 그리고 요즘은 번역 앱도 좋아서 의사소통에 큰 문제는 없어. 루카는 한국에서의 비즈니스 가능성에 대해서도 마르타에게 이야기했다. 정말? 오빠도 한국에서 일할 생각을 하고 있어? 글쎄, 가능성을 탐색해보는 중이야. 아시아 시장이 성장하고 있고 우리 로펌도 국제화가 필요한 시점이거든. 마르타의 눈이 반짝였다. 오빠가 여기 오면 정말 좋겠어. 하지만 부모님은 어떻게 하지? 자식 둘 다 한국으로 떠나면. 그것도 고민이지만, 오빠, 우리가 행복하다면 부모님도 결국 이해하실 거야. 그날 밤, 루카는 한강변을 혼자 걸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서울의 야경은 아름다웠고 도시는 활기차면서도 안전했다. 사람들은 친절했고 비즈니스 환경도 매력적이었다. 이탈리아는 내게 무거운 족쇄였어. 마르타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루카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밀라노에서의 삶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했지만 때로는 숨막히기도 했다. 가문의 전통, 사회적 기대, 정해진 틀 안에서의 삶. 그 모든 것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다. 만약 정말로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한다면? 루카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변화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루카가 밀라노로 돌아온 후 벨리니카의 분위기는 더욱 복잡해졌다. 루카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부모님께 상세히 이야기했고 그의 관점이 바뀌었다는 것을 숨기지 않았다. 아빠,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라요. 정말 발전된 나라고 비즈니스 기회도 많아요. 지오반니는 아들의 말에 당황했다. 너까지 마르타 편을 들 생각이니? 편을 든다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르타가 왜 그곳을 선택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루치아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설마 너도?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서울의 지사를 차리는 것을 고려해보고 있어요.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서요. 그날 밤 지오반니와 루치아는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다. 여보,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루치아가 물었다. 잘못?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아이들이 우리를 떠나려고 하잖아요. 마르타는 이미 떠났고 루카까지. 지오반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나서 깊은 한숨을 쉬었다. 아마도 우리가 너무 우리 방식만을 고집했는지도 몰라. 아이들에게 우리가 원하는 삶을 강요했을 수도 있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아이들이 행복하다면 그것도 괜찮은 일 아닐까? 몇 주 후 벨리니 가족은 다시 한번 모였다. 이번에는 화상통화로 서울에 있는 마르타도 함께 참여했다. 마르타. 지오반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빠가
아빠가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화면 속 마르타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다. 우리는 내가 벨리니 가문의 전통을 이어가기를 원했어. 하지만 그게 내 행복을 빼앗는 일이었다면 아빠가 잘못한 거야. 마르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빠, 너는 우리 딸이야. 한국에 있든 이탈리아에 있든 너는 영원히 우리 가족이고. 루치아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딸아, 엄마도 미안해. 엄마가 너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 엄마, 아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루카가 말했다. 마르타, 나도 서울에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회사에서 아시아 지사 설립을 승인했어. 정말? 정말이야? 응. 아마 내년 초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지오반니가 씁쓸하게 웃었다. 자식들이 다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아빠, 저희는 떠나는 게 아니에요. 마르타가 말했다.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아빠, 엄마도 한국에 놀러 오세요. 정말 아름다운 나라예요. 루치아가 웃으며 말했다. 그래야겠네. 우리 딸이 어떤 곳에서 사는지 직접 봐야겠어. 몇 달 후, 지오반니와 루치아는 정말로 서울을 방문했다. 마르타와 루카의 안내로 서울 시내를 돌아보고 한국 문화를 체험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의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다. 정말 안전한 도시네. 지오반니가 밤늦게 명동 거리를 걸으며 말했다. 음식도 맛있고. 루치아가 김치찌개를 먹으며 덧붙였다.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친절해요. 마르타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마르타가 일하는 병원을 방문했을 때 지오반니와 루치아는 딸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았고 환자들도 마르타를 신뢰했다. 우리 딸이 정말 좋은 선택을 했구나. 루치아가 남편에게 속삭였다. 벨리니 가문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다. 전통을 지키면서도 변화를 받아들이는 가족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가족 철학이 생겨났다. 루카는 2025년 봄 서울의 벨리니 로펌 아시아 지사를 열었다. 한국을 거점으로 아시아 시장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마르타는 한국어 실력이 늘면서 한국 의료계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탈리아와 한국 간의 의료 교류 프로그램도 기획하여 두 나라의 의료진이 서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지오반니와 루치아는 1년에 2번씩 서울을 방문하여 자녀들과 시간을 보냈고 마르타와 루카도 휴가 때마다 밀라노에 돌아가 가족과 시간을 보냈다. 거리가 멀어도 마음은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마르타의 말이 현실이 된 것이다. 어느 날 저녁 한강변에서 가족 4명이 함께 치킨과 맥주를 먹으며 야경을 감상하고 있었다. 정말 아름답니때? 지오반니가 감탄했다. 아빠 후회 안 하세요? 자식들이 다 외국으로 와버려서? 마르타가 물었다. 지오반니는 웃으며 딸의 손을 잡았다. 딸아, 너희가 행복하면 아빠도 행복해.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오히려 고마워. 루치아도 덧붙였다. 엄마도 마찬가지야.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너희의 용기가 자랑스러워. 루카가 말했다. 우리 벨리니 가문도 이제 국제적인 가족이 됐네. 마르타가 웃으며 말했다. 맞아. 밀라노에서 시작해서 서울까지. 우리 가족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거야. 그날 밤 벨리니 가족은 한강변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과거의 전통과 현재의 변화, 그리고 미래의 꿈에 대해서. 가족이란 함께 있는 장소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마르타는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만 벨린이라는 이름을 버린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 이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이제 벨리니는 밀라노에만 국한된 가문이 아니라 세계 어디서든 자신의 꿈을 추구하는 용기 있는 가족의 상징이 되었다. 몇 년 후 마르타는 한국에서 이탈리아 의료진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루카는 아시아 전역에서
성공적인 법률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다. 지오반니와 루치아는 이제 서울을 제2의 고향처럼 여기며 두 도시를 오가는 삶을 즐기고 있었다. 벨리니 가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새로운 챕터를 열었다.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진정한 국제적 가족의 모습으로 말이다. 마르타가 처음 한국으로 떠나겠다고 선언했던 그날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벨리니 가족 모두는 그 결정이 가져온 변화에 감사하고 있었다. 때로는 큰 용기가 작은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거리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몸소 체험한 것이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벨리니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다.